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나눌 책으로 이제 완벽에 대한 반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책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책까지 접해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 교수님이 신학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동의까지도 하시는 것 같다. 사실상 신학의 관점을 동의까지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관점을 철학자들도 지지했다. 이게 또 지지한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색채만으로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옳다라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런 철학적인 분들이 신학을 옹호하거나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신을 이렇게 해서 경배해야 돼 이런 입장은 사실은 아니고,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기본 그 베이스에는 수천 년간 내려온 그런 잘 바뀌지 않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진화학적으로도 대부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일치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오늘날에는 또 뇌과학 같은 게 또 있죠. 뇌과학적으로도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뇌 구조가 바뀌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어떤 사고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뇌 구조나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이 바뀌더라. 뇌신경 구조가 틀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뒷받침돼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일치를 하더라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학이 너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이제 옛날 건 다 구닥다리인 줄 알았는데 다시 증명이 사라지게 하다 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또 증명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신체 구조라든가 마음의 구조, 뇌회로의 구조와도 그렇게 해야 무사한 거구나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제 요건 이제 완벽에 대한 반론. 사실은 이게 공정함에 대한 착각이랑도 거의 논증 구조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다만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그 공정함에 대한 착각은 이제 공정하냐만에 대한 어떤 사회 정의를 발견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전학적인 생명공학적인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개조라든가 이런 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실제로 정책 이제 자문위원회로서 해서 거의 장관처럼 활동도 하신 경력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위원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일을 해보신 겁니다. 해보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라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하신 거죠. 경험을 하신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후반부는 이제 배아세포를 어디까지 이제 생명으로 놓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점의 관점에 틀렸대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조금 저희 일상적인 삶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주제고, 이제 위에 분들이 정해야 될 어떤 주제인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다루기에는 약간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내용까지만 이제 선별적으로 추려서 좀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인간에게 불편함을 일단 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불편함, 그 내면에 알 수 없는 그 불편함을 주는 게 단순히 두려움일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그 거부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훼손된다거나 어떤 자연주의적인 어떤 망가진다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으로도 설명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그 문제 제기를 스포츠라든가 몇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가 오늘날에는 그 불법이라는 사람도 없고, 다들 현대인들이면 일하면 다 마시죠. 커피와 에너지 음료, 그게 불법이야. 근데 그거를 먹고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나마 어쨌든 집중력이 올라가고 내가 이제 어쨌든 더 이제 약간 좀 더 초인이 된 것 같은 어떤 흥분감을 느끼면서 일하게 된 어떤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랑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유전자를 뭐 잠깐 10분 동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스포츠가에서도 약물 복용 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약은 되고 어떤 약은 안 되고 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올림픽에서 뭐 금했다라고 하는데 뭐 오래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 속에 뭐 헤모글로빈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유난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고산지대 형태로 이렇게 그 뭐랄까 산소를 희박하게 만드는 방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뛸 때는 이제 일상 어떤 그 마라톤 코스의 그 높이에 맞는 곳에 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그런 장비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별로 과학기술이 다 다르고 뭐하고 한데 부자인 나라에서 훈련을 한 사람이랑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이 막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뭐 달리기를 해서 나온 선수랑은 출발선상이 다른 게 아니냐.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 나중에 빈부격차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유전자를 개조를 할 수가 있고 아닌 사람은 개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불공평의 문제와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모호하다라는 게 첫째 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결론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똑똑하고 최대한 병에 안 걸리고 최대한 이런 형태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까지라고 하려고 하는 그 내면에는 공공선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대한 개념의 이유가 아니라 철저히 극성인 부모로서의 모습, 자녀를 철저히 컨트롤 해버리려고 하고 자녀의 삶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부모의 추악한 욕심이 달려있다. 그게 왜 욕심이냐. 원래 과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은 그렇고 아이가 능력치가 이상한 아이가 나올 수가 있고 뛰어난 아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만드셨다. 신이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여 살게 하셨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도 연단이 되고 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걸 깨달으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서 인간의 덕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더 각박하게 더 자본주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해서 일종의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는 것과 같은 오히려 귀족 사회보다 더 무섭게 폐쇄적인 사회로서 계층 분리가 일어나서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지목을 하는 것은 부모의 추악한 욕심, 자녀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특성을 발휘시켜서 자녀의 스스로의 인생을 살게끔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자녀를 만들어내서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자녀로서 부의 세습과 권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에 좋아 보이는 자녀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함으로써 기술공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정신적 마인드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역할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는 것과 수정하고 이제 바꿔줘서 더 개량시키는 형태의 사랑을 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이렇게 기본 메인 포인트인데 부모의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랑,
내 자식이니까 부족해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과,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컨트롤하면서 어디까지나 근데 하지만 자녀가 자녀 고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돕는자로서의 역할로서의 그 사랑인 건데, 이것이 너무 강화가 돼서 이미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학벌주의 간판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화된 어떤 그 시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이 대학교까지 막 와서 기숙사까지 과거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같이 자고 가겠다는 둥 뭐 하고 막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거에서도 엄청나게 막 응원을 해대면서 마치 그 이 자녀의 인생이 마치 자기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샌델 교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더 악한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자녀를 개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책임은 더욱더 부모에게 가중된다. 차라리 개조를 할 수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데, 그럼 뭐 이분이 바보가 아니고 천재이기 때문에 싫건 좋건 사회 흐름을 아마 부작용 없이 막 이제 아직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개조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수명이 짧아지고 뭐 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아직은 문제가 좀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쓰여진 시점이 과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뭐 복제를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막 문제가 별로 없는 뭐 이제 뭐 이런 형태로까지 많이 이제 접근한 듯한데, 어쨌든 인간의 추악한 욕심과 더욱더 타락해가는 관계로 정신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사회가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겸손의 덕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정함에 대한 착각, 거기서도 그걸 지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 사회는 너무 이상한데, 노력을 자랑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도 제가 오늘 때마침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조차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여러 가지 도운 사람들과 환경 여건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원래는 인간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아주 적절한 미덕이었다.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게 되면서 내 손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스스로 타락하게 돼서 더 망가질 여지가 크다. 경계해야 된다. 겸손의 덕목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과 신학적인 그것과 연장선상으로서 동일하게 그걸 동일하고, 철학자들도 심지어는 그걸 다 동의했다. 그리고 뭐 공정에 대한 착각에서 경제학들도 그랬다라고까지 이제 다시 붙여주시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회 갈등이 될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인 만큼 더욱더 많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실제로 난자를 기증할 사람, 그러니까 부림인 부유층 부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키가 뭐 175 이상의 여성의 무슨 SAT가 몇 점 이상인 어떤 여성의 난자를 더 비싸게 팔고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처음부터 다 세팅해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과연 그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산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마 사회는 그걸 발전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도덕을 맞춰서 이게 가는 것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 그리고 이걸 이제 그 3장에 가면 3장, 4장 이제 중에서 그 내용 가면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베아세포 얘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우세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치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전제 독재 그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었냐. 다운증후이라든가 이런 유전되죠. 뭔가 이제 막 그 유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형질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못 갖게끔 다 수술을 시켜버렸고, 사실상 거세 수술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심지어 그래서 나치에서 막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뭐 시대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산업사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우월한 아리아인 혈통의 유전적 형질을 가진 것 같은 남자가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최대한 많이 갖게끔 만드는 것을 나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불임으로 만들어버리고 낫지 않게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열등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태어나지도 않게끔 막아버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신의 섭리, 신의 은총,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겸손케끔 인간을 만드는 그 덕목을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 유전공학을 개조하는 거를 옹호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로 안 한다. 오늘날에는 선택을 하게 해준다 라고 하지만 그 선택도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를 꼬집어서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해서 유전자까지도 개조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게 의무가 될 거고 그렇게 못 해주는 부모는 죄인이 될 거다. 사실상 강제라는 겁니다. 말이 선택이지 강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역시 또 그러면서 그럼 어디까지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제 뭐 너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뭐 철학적인 논증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대머리를 어디까지 대머리라고 하고 말을 하냐라는 그 기준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 뭐 2가닥, 3가닥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대머리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1000가닥 있고 10,000가닥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머리인가 아닌가 애매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죠. 이런 문제인 것처럼 이제 애매한 가운데 난감함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사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이 사회 갈등을 적절하게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숙한 시민사회로서의 어떤 구축과 생각,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시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오늘 나눈 내용과 연결돼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겸손에 대한 덕목, 그리고 사랑에 대한 덕목, 정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라도 내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감각, 생각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로 되게 많은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라는 건 사실은 강원도 불균을 놓기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사라져 간다는 거죠. 나라나 존재가, 민족이.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백인 계열들 있잖아요. 백인 계열의 상류층들을 점점 중심으로 더 없어져 가고 있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현상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통계적으로 이건데 너무 이제 분명해지는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고학력자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비판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사회가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도 필요하고 뭐 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공부하지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또 있는데 그건 뭐 나누지 않겠고요. 아무튼 이 책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겸손에 대한 덕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잘 지켜서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 기술 개발을 만약에 좋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